날짜가 4월 16일입니다. 오늘 이 4월 16일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잊을 수도 없는 날이죠. 이렇게 중요한 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 역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우리가 만드는 이 우리들의 마이크 시작을 함께할 공연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요, 사실 한 분인데 이 팀은요, 우리 성남시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라디오라는 팀인데요.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넌 어딨는지 무얼 하는지 오늘도 내게 물어보네. 내 마음보다 너의 마음이 더 궁금한 게 요즘 내 맘이야. 너는 어때? 나만 이런 거니? 할 건 많은데 또 널 만나고 싶어. 어제도 오늘도 난 너를 만났지만 점점 네가 보고 싶어져.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잠이 들 땐 내 옆에서 이 말을 해줘.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난 내 곁에 있어줘. 네, 이제 이 오늘의 무대를 신나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 노래 공연도 끝났으니까요. 본격적인 공연, 우리들의 마이크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MC 제동님께서 이 진짜 마이크의 주인은 본인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직접 오늘 이 마이크의 주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신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신데요. 먼저 하하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하하양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에 살고 있는 성남시민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성남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혹시 공무원분이 나오셨나 했어요. 과연 우리 하하양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우리 다 함께 하하양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흔하디 흔한 직장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게 지금 너무 떨리고 공감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솔로 생활이 2년 2개월을 넘었습니다. 일단 저는 저와 같이 미혼인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년 2개월 전 유난히도 힘들었던 저의 가장 최근 연애가 끝났습니다. 약 1년 정도 만났던 사람이었는데요. 다른 연인들과 다르지 않은 첫 시작이었고 처음 한 달간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의 모든 불안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일하던 제 사수가 남자 선배였는데 그는 그 남자 선배와 제 사이도 의심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가끔 그 선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 선배랑 했던 일 이야기나 직원들 이야기를 주로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결론은 의심으로 끝나더라고요. 아니 사회생활 하는데 그럼 남자 선배라고 아예 말도 안 하고 지낼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마다 회식 간다고 싸우고요. 본인은 새벽 1시까지 회식하면서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노력했고 그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희 불화의 원인을 항상 제 탓으로 돌리던 그의 모진 말들로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쳤고 저는 제 자신도 잃어버린 채 그 사람만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노력 끝에도 결국 그 연애는 끝이 났고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별 후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후련했고 너무 편했고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조용한 시냇물이 흐르듯 잔잔한 생활들이 너무 좋았고 저는 그렇게 혼자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누굴 만나면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결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누군가를 만나보자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팅들을 거절하지 않고 모조리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어느 순간 그냥 습관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번에도 아니겠지 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말이죠. 이전 연애의 상처와 후유증 탓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재고 또 재고 지레 겁먹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안 겪으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행복한 시간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하양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분들께서 공감하시는 이 연애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호호양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호호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호양 강수정입니다. 네, 먼저 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출신인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복지사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복지사 호호양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7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사와 이제 베이비박스 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다들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나라에 2009년 12월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몇 군데 더 베이비박스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베이비박스는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 45cm 공간에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경찰 조사를 거쳐서 보육원으로 보내지는데요. 그런 보육원에서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고요. 제가 근무하는 보육원에는 엄마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직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직함은 아니고요. 한 가정을 꾸려서 보육원 아이들의 엄마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임명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직함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엄마 임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렇게 저희 보육원은 가정 형식으로 잘 꾸며져 있는데요.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육원에 들어오게 되는 아기들은 각 가정에 배정되어 키워지고 있고요. 보육원 가정에서 사회복지사 엄마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언니, 누나, 형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가고 있는 베이비박스 아기들로 인해서 몇몇 보육원에는 영아시설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보육원에서도 2014년에 갑자기 너무 많은 아기들이 입소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아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육원 영아시설에서는 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9명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 수는 한정되어 있고 아기의 수는 너무 많다 보니까 아기들이 단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가정 시스템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들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기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요. 엄마라는 직함을 받기 위해 엄마 임명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저도 베이비박스 아기를 키워서 지금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기를 받기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4월에 아기를 받게 된다고 들었을 때 제 남자친구가 이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회복지사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을 남자친구가 알았기 때문이죠. 생후 20일 된 아기를 받아들고 보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나는 엄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의 삶을 사느라 남자친구랑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고 많이 다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올해 결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상황인데 결국 남자친구가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아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한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는 쉽게 혹은 힘들게든 버리고 가는 베이비박스 속 아기들,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가슴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과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뒤늦게 들어오는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영아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양원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눈이 많이 가는 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인 제가 부모님께 입양을 얘기했다가 호되게 혼만 나고 그 이야기를 접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붙여본 핵노답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진행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 MC인 제동 씨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마이크를 돌려주겠다라고 나서신 분이죠. 이 시대의 가장 따뜻한 남자. 아마 이 MC 민지를 조금 따라서 이 네이밍을 지은 게 아닌가. MC 제동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다 같이 힘찬 함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시면 여러분 함께 제동아 놀자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시간이 1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 한 20분 정도 돼서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네, 뒤에 앉아 있으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것도 하고요. 또 제가 이야기할 것도 하고 그렇게 저 어디 커피숍 어디 주로 가십니까? 어디로 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동네 스퀘어 가든이라고 커피숍이 있는데 스퀘어 가든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스타벅스입니까? 아니면 카페베네입니까? 아니면 동네 다방입니까? 뭐 별다방, 예, 별다방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 사진은 얼마든지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면 좋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잘 나온 사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각 각도별로 제가 찍으실 수 있는 사진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또 저 지방이 아니라서 성남이니까 아주 조촐하게 여러분들하고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4월 16일이니까 이주기입니다. 그죠? 네, 우리 아이들 잘 지내라고 하늘까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녁에 저 서울광장 갑니다. 가실 분들은 또 같이 가시면 서울광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무 슬퍼서 얘기 못하겠다. 또 그리고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정당하게 꼭 마주해야 될 슬픔을 피해가거나 돌아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 아이들과 함께 잘 기억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분들의 슬픔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슬픔이 끝날 때까지 우리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진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슬플 때 혼자 있지 않는다. 내가 힘들 때 혼자 있지 않는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 옆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 네, 그런 게 저는 진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여러분들도 뭐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보니까 뭐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들으니까 연애 사연 같은데 네, 연애 사연은 제가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네,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봐야 자기 문제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봐야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지도 혼자 사는 게. 네, 근데 연애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아까 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그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쭉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치마 곱게 차려입고 하셔가지고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너한테 연애 상담을 해야 되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면 누구하고 상담하는지. 스님하고 상담하고, 성당 가면 누구하고 상담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부님, 수녀님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하고 상담하죠. 왜 그렇겠어요? 혼자 사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저한테 잘 한번 상담해 보세요. 네, 상담이 아니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결론을 한번 내드릴 테니까. 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 진짜 요새는 연애 고자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여자는 고자가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흔히 초반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흔히 말하는 자기를 그렇게 규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 네, 그리고 뭐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니까 저하고 포함되네요. 그런 단어 쓰대요. 그래서 저는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뭐 자기가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나? 네, 그래서 연애를 잘 못하게 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례지만 저보다 어리죠. 훨씬 더. 예.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무슨 문제가? 마음의 문을 잘 못 열겠어요. 에? 마음의 문을 잘 못 열겠어요. 자꾸 철벽 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철벽을 자꾸 치게 돼요. 철벽을 자꾸 네, 쳐야 네, 돼요? 네, 네. 마음의 문을 자꾸 닫는 거. 절벽 잘 치고 그 안에 잘 계세요. 그 안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나오세요. 자꾸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해야지 얘기하는데 네. 꼭 해야 되나 싶다가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나중에 어중간하게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진짜 누구 못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그랬어요. 네. 주변에서 결혼해야 되지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데 도대체? 몇 년 들었는데 도대체? 몇 년 들었냐고요? 나는 만나면 생판 모르는 아저씨도 어제 길거리 가다가 결혼해야지 그러던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아니 내 결혼을 나는 그렇게까지 그리고 철벽 쳤다 그러더니 철벽 안쪽으로 소리가 억수로 잘 들어가는 모양이네. 네, 남들 소리 다 듣고 뭐. 네, 지금 20대죠? 아니 30대요. 네, 30대인데 20대처럼 보이니까 뭐 됐네 감사합니다. 뭐. 네, 감사할 게 뭐 있을 거예요. 네, 알았어. 연애는 자기가 혼자서 하세요. 네. 그리고 나는 남들한테 마음의 문을 잘 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의 문이 엄청 잘 열려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마음의 문을 잘 못 연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내리세요. 봤죠? 80% 이상 넘어요. 네, 정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자꾸 이상한 건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마음의 문 잘 못 엽니다. 내 마이크 잡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거나 집에 가서 얘기하면 내 지금 6개월 전에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아직도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안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 네. 안 나오면 돼요. 그 남의 문제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못 여는 사람은 이런 데 올라와서 발표하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 대신 마음의 문을 내가 닫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발표하고 지금 자기 할 얘기 꼬박꼬박 다 하고 지금 나한테 따지듯이 그 남자한테 따졌으면 벌써 해결됐겠다. 네,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좀 못 있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꽃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하고 갔던 데도 생각나고 집에 기타만 쳐도 제가 옛날에 제 옛날 여자친구한테 기타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타 치다가 혼자서 갑자기 막 기타 팡 치고 막 이렇게 있고 가끔 눈물 나가지고 그 집에서 일 마치고 들어가면 그 영화에서처럼 한번 그래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옷 다 입고 샤워기 부스 물 틀어놓고 옷 입은 채로 막 울었어요. 물 틀어놓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통 보면 그 집에서 물 틀어놓고 우는 거는 가족들한테 안 들리라고 이제 소리 주게 우는 건데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을 틀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들 있기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남들한테 물어봐야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43살 먹은 사람 앞에서 30대가 시집가라 소리 들어서 지겹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양심이 있어야지.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말도 안 하는데. 알았죠? 네, 닥치고 조용히 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재동과 우리들의 마이크는 뭐 어떤 해결책 같은 거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해결책 없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얘기해서 나한테 별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지금 울기도 하고, 네.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아이들 데리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문화가 좀 조성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아이들 소리가 나면, 그게 마치 음악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근무하시거나 아이 없고 근무하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들 아이 들쳐매고 논일하고 밭일 했듯이 물론 더 잘 돼서 직장에 아이를 업고 일하다가 아이가 많이 울고 힘들 때 직장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 업고 일까지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디든지 아이를 업고 가더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사회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야 된다. 왜냐면 엄마 옆에 아이가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이가 엄청 우는데도 공연장 안에 계속 있으면 아이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한 건 아이가 한 4살 정도 된 아이가 내 얘기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렇네 저 얘기는 이게 이상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얘기한 거는 아까 우리 복지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게 사실은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이 보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으세요? 아이가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으시죠?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 아이들 우리가 잘 보살필 수 있는 환경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먼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확산되어야 그리고 복지사님 같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들이 좀 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아이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고. 네,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면 예산 나오죠? 그랬더니 예산 나온대요. 그 예산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법적으로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 어디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배당된 예산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재능 쌓을 때는 한 번도 안 도와줘 놓고 왜 재능 쌓아놓으면 자꾸 기부하라 그러냐. 그리고 예산이 있는 곳이면 예산이 없는 곳은 내가 알아서 가겠지만 예산이 있는 데서 왜 그러냐. 그럼 법무부 장관도 재능 기부 좀 하라 그래라.
그 법무부 장관은 왜 세금 받고 일하면서 나보고는 재능 기부하라 그러냐. 내가 안 그래도 알아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강사가 오든 제대로 대우하고 그렇게 써라. 재능 기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러니까 재능 기부가 아니고 저는 지금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혼자 있어봐야 심심하니까 여기 온 거니까. 네. 저는 작년 6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몇 월에요? 6월에. 6월에요. 네. 근데 7월에 아빠가 평생 일하시던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나가다가 같이 왔는데 원래 그 김제동의 톡투유라는 프로를 꼭 아빠랑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원래 손으로 평생 일을 하시다가 손을 다치셔가지고 좀 수술도 많이 하시고 손가락도 절단하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장갑을 끼고 다니세요. 근데 원래 흥도 많으시고 노래 같은 것도 잘 부르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데 와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보는데 아빠가 박수를 못 치시는 거예요. 손이 아직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계시고 잠도 잘 못 자시고 항상 저희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시집 다 보내놓고 더 잘해서 이제 너네들 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일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빠가 이렇게 됐어도 괜찮다고 아빠 부끄럽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닐 때 장갑 같은 거 안 끼고 그렇게 가도 되고 또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런 딸 옆에 딱 있으면 그죠? 네. 사람들의 지금 박수가 답이 다 됐죠? 그죠? 네. 따님 마음도 충분히 알겠고 아빠 지금 옆에 네. 아버님 마이크 혹시 괜찮으시면 네. 아빠 딸이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공연하는 데도 물론 딸내미들이랑 여기 와서 이렇게 뜻밖의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 뭉클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지금 치료 중이고 그러는데 열심히 치료받아서 우리 딸 용기를 주니까 그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치료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습니다. 네. 에이, 뭐 딸한테 보답하실 것까지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딸 얘기 들으시면서는 혹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버님 마이크 한번 네. 그냥 드는 느낌? 예. 뭐 우리 딸이 이렇게 용기도 있고 딸 잘 키웠구나,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원래 흥 많으셨어요? 예. 지금도 흥 많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버님 18번 뭡니까?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17번은? 더더구나 더 없어요. 노래 뭐 하실 줄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 안 부르시게? 네네. 이따가 혹시라도 흥 나시거든 노래 한 곡 하세요, 아버지. 네. 아버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예. 따님은 얘기하시고 나니까 좀 어떠십니까?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아빠가 조금 이렇게 장갑도 벗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약 드시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하시는데 원래 김제동 아저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김제동 아저씨. 김제동 아저씨를 좋아한다고요? 네. 지금 아빠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딸한테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뭔지 집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아빠가? 김제동 오빠를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자기의 문제점을 자꾸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덕분에 되게 좋은 추억도 될 것 같고 네. 아빠 인생에서 오늘이 또 하나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이 아빠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마 아빠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이 될 거다 하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고 아마 오늘 딸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 저 연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예, 중매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하셨을 때 딱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거 마음속으로 아셨습니까? 그런 정신도 없이 무작정 시골에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따님이 혹시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30? 네, 그럼요. 정신도 없이 그냥 손잡고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도 저렇게 훌륭하고 예쁜 딸 낳아서 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재지 말고 길거리 나가서 정신도 없이 아무 사람하고나 만나서 결혼해도 큰 문제 없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아버님이 제일 좋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했어도 큰 문제 없이 산대잖아. 근데 저 남자 마음이 어떻고 얘는 어떻고 저렇고 내 마음이 철옹성 같고 지금 정신이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한 번씩 딱 얘기하고 나면 좋지요. 네, 좀 다르죠? 다른 강연처럼 누가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저 혼자 얘기하고 막 이런 거는 다른 강연 가서 들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얘기 마음껏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알아서 얘기하다가 해결책이 보이겠지 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취준생인데요. 네. 제 주변에서 이제 취업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을 목표로 해서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기업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보통 대기업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1, 2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이직을 하거나 그런 네.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고 지금 제가 생각해야 될 게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하는 직장을 얻어서 가느냐 그런 걸 좀 제 의견은 저는 지금 약간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치우쳐 있지만 여기 저보다 이제 미리 이제 사회에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괜찮더라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대기업을 선택할 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건지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대기업에 시험을 쳤냐고요? 지금 그 고민은 대기업에 합격되고 난 다음에 네네.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지금 대기업도 아니고 다른 기업도 아니고 아직 졸업도 안 해놓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뭔데요? 흥미가 쪽은? 저 컴퓨터 공학과인데 그래픽 쪽 관심이 있어서 그래픽 쪽이 대기업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래픽 쪽은 이제 학부생보다는 석박사를 많이 뽑아서 네. 학부생이 들어가기에는 이제 아직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누가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대학교 4학년인데 대기업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픽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래픽은 석박사 쪽이지 학부생은 잘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저 이야기의 지금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내가 군대를 가야 될지 아니면 군대를 가지 말아야 될지 군대를 간다면 어떤 군대 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총 드는 걸 싫어하는데 군대를 아예 안 가야 될지 결정을 해라. 지금 좀 과하다 싶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슷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3이 군대 때문에 고민한다면 첫째, 군대 생활한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군대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둘째, 군대를 가는 게 적성이 안 맞겠다 싶으면 지금 현재 어른들을 자꾸 독려하고 설득해서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를 빨리 만들어놔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는 사람만 취업해서 좋은 직장 그러니까 좋은 임금을 받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우받고 그리고 적어도 인간의 존엄은 무너지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사실 함께 병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지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 그것만 되면 사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그냥 회사라고 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 사실 극복하고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저분 질문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컴퓨터 쪽에 한 30년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대기업에도 있었고 외국 회사에도 있었는데 저분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너무 필요 없는 걸 많이 요구를 해요. 어차피 대학을 졸업해서 와도 어차피 교육을 몇 달 시켜야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이미 들어오기도 전에 이상한 걸 막 배우고 와라 이래야 하기 때문에 네. 저 친구들이 그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대기업에 가려면 이러이러한 공부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게 컴퓨터 그래픽하고는 다른 공부라는 거지. 네. 그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그래픽인데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기업에 가면 대기업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해요. 거기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래픽 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 방향은 그래 잡으시는 게 옳은 것 같고 네. 대신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하나의 나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도 있죠. 그런 면에서 나는 어느 쪽이 맞느냐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중에 그건 와닿네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나사. 네, 뭐 그것도 필요한 역할이겠지만 좀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기가 네, 좀 주도적인 역할.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잘 알아서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는 좀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진짜로 농담이고. 지금 현재 그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육 씨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러 가지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수준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도 사회적인 대우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좀 네, 힘을 좀 모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님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네요. 자기가 어디 가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니까. 네. 근데 형육 씨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아버님 말씀 중에 너무 많은 걸 지금 다 배워서 오라 그런다. 그거 저는 아버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요구하고 있다. 그 선행학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학원에서 다 배우니까 학교 가면 좀 재미가 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차라리 학원에서 다 가르치면 그 학교에서 좀 아이들하고 좀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게 진짜 배우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제가 톡 콘서트 때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유치원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여기 의자 있습니까? 의자 아무거나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하나 줘보세요. 왜요? 여기 뛰어 올라오는 거 가지고 내가 거동을 못할 줄 알았습니까? 나 정말 이제 43살이에요. 이 정도는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나 손 안 짚고 뛰어오를 걸 그랬나? 여러분 이거 의자죠. 저 유치원 가보니까 유치원이 아니고 제가 어디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4살 된 아이들이 10명이 모여서 장기자랑을 이걸 해요. 이걸 놔두고 10명이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이걸 했습니다.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그걸 보고 막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한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필요가 있어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 영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라서? 누가 봐도 의자인데 이 외국인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의자를 두고 이것은 의자입니다. 이것은 의자입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거는 next 다음 그랬더니 is this a chair? is this a chair? 이것은 의자입니까? 이것은 의자입니까? 그 외국인들이 봤으면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이걸 의자를 두고 누가 봐도 의자인데 이씨. 등받이가 있는데 이씨.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배우는 영어들이 대부분 외국인을 겁주는 영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이거 얼마나 들으면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I am a boy. 더 무서운 영어 이런 겁니다. Are you a girl? 너는 소녀냐? 소녀다. 씨, 몇십 년을 소녀로 살았는데 갑자기 왜 물어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배우고 싶을 때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지하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G20 엄청 떠들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거 하면 막 이 나라가 갑자기 우주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G20 지금 여러분들 기억도 잘 안 나시죠? 20개국 정상회담. 그거 하면 경제적 효과가 뭐 몇 천억 몇 조다 그랬는데 지금 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G20 해가지고 집안 형편 나아지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없잖아. 그런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들을 맨날 하니까 오바마가 오는데 왜 우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오바마가 와서 연설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 다음날 신문 1면입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말로 인사. 근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5개국어를 하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5개국어를 중국 가면 중국어로 연설하시고 프랑스 가면 불어로 하시고 근데 우리말로 연설을 잘 안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5개국어 박수 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5개국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로 좀 자주 우리하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자꾸 짜증내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외국말 하시고 지금 우리 엄마 짜증도 받아내기가 힘든데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제일 무서웠던 공약이 국민에게 엄마 같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지금 한 명으로 충분한데 지금 엄마가 2명이나 생기면 너무 힘든데 지금 우리 엄마 옷 색깔만 해도 지금 맞추기가 힘든데 지금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 학생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마침 TV에 프랑스 프랑스 대통령이죠.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길래 저보고 그래요. 너 저거 알아들을 수 있겠냐 나한테. 그래서 아니 불어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알아듣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말을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다 내가. 우리 정치인들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정치인들 말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계속 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웃기죠. 맨날 살려달랍니다. 선거철만 되면. 네, 선거 끝났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전부 다 큰절하고 갑자기 살려달랍니다. 죽어가는 건 우린데. 아니 왜 자꾸 지들이 우리 보고 살려달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전부 다 큰절하고 국민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절을 도대체 4년에 한 번씩 하면 그건 산소 와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4년에 한 번씩 절하고 그래가지고 지들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주. 자 어쨌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이가 없어 웃겨서 그래요. 여러분 코미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미디언들은 노력해서 웃기지만 정치인들은 그냥 웃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타고났어요 아주. 와, 네, 정말. 아니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해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아까 누가 그랬죠? 자괴감이 든다. 내 자괴감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연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웃깁니다. 여당 대표 연설도 자세히 한번 들어도 진짜 웃깁니다. 야당 대표 연설도 진짜 웃깁니다. 그래서 나는 들을 때마다 난 도저히 저렇게 웃길 수 없는데. 야당 대표는 뭐 2번 한다고 자기가 비례대표 2번 하겠다고. 근데 난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아니 그냥 웃기잖아요. 안 웃깁니까? 난 자리에 욕심이 없는데 이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난 그런 코미디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난 담배 안 피워요. 그리고 담배를 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웃깁니다. 그냥 웃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사진만 봐도 웃기잖아요. 선거날 빨간색 옷을 입고 투표를 했어요. 사진만 봐도 웃기잖아요. 안 웃깁니까? 웃깁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으로서 늘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검찰에 기소당해가지고 지금 기소유예 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제가 투표 인증샷을 찍었어요. 투표 용지도 없고 그냥 여기 반포 사동 투표소 그 옆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투표 인증샷 찍으면 안 된다, 김제동은. 왜? 딴 사람은 되는데 김제동은 안 된다.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누굴 찍었는 줄 알 것 같은 사람은 찍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죄는 있으나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끝났으니까 내가 그걸 들고 떼굴떼굴 방 안에서 굴렀습니다. 근데 검찰만큼 웃길 자신이 없다. 이런 누굴 찍었는지 내가 알 것 같다는 거야. 그때 당시 박원순, 나경원 이렇게 둘이 또 다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찍었을지 알 것 같다는 거지. 이건 무슨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딴 사람 찍었으면 어떡할 거야? 내 성향을 어떻게 안다고? 10길 물 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내가 집에 빨간 옷이 얼마나 많은데. 에?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더 웃긴 건 그럼 박원순 아저씨, 나경원 아줌마도 검찰이 기소유예를 시켜야 됩니다. 선거 당일날 다 투표하면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건 누굴 찍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누굴 찍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코미디를 하니까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학원에서 가르쳐서 누가 배우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지금 그 핵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의 핵심을. 그러니까 난 우리 아이들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코미디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코미디 같은 영어, 물론 문법이나 뭐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 알겠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코미디는 코미디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과연 영어의 목을 매는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애들이 배우고 싶을 때까지 놔둬도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20, 30대 전부 다 그렇게 영어 배워가지고 외국인들 만나면 지금 대화합니까? 못합니다. 들을 줄 아는 건 토익 대사밖에 없습니다. 토익 시험 칠 때 반드시 지문이 있고 아나운서가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해야 답을 적어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 외국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솔직히 웨얼리즈 광화문 그러면 난 영어 몰라요 그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당당합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내가 내 말 하는 게 당연하고 쟤는 영어 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건 남의 나라를 깔고 뭉개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얼리즈 광화문 그러면 손잡고 광화문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어머님 아버님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그리고 기죽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외국인한테 우리말로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말을 전혀 못해? 어린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이 준비성 없는 새끼야. 남의 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말 한마디도 안 배웠어 들어오고 이놈의 새끼 이거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외국인이 계속 진땀을 흘립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G20에서 여기 왔죠 지금. G20 때 여러분 지하철에서 적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겁내지 말고 헬로우 하세요. 그게 우리 캠페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겁 안 내고 전부 다 외국인 보면 헬로우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관광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가와서 헬로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국민 세금들을 쏟아붓고 있으니 그런 걸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 어른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2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빡큐 끝이지. 그거 뭐 길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외국인들한테 불친절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을 좀 믿고 잘 좀 믿고 놔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형육 씨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돈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 액수가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낙수 효과라 그랬죠. 낙수 효과가 뭡니까? 대기업에 돈이 쌓이면 그게 흘러 내려와서 우리한테까지 온다.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저는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물하고 돈은 다릅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누가 돈 뿌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럼요. 그 낙수 효과가 그렇게 미친놈들이 하는, 누가 지 돈을 옥상에서 뿌리겠습니까? 물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다음 막히면 돌아가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수선리 만물,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도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 중에 가장 도와 흡사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물이다. 예, 그래서 그건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도는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넣어놓고 싶지. 그래서 조져야 됩니다. 저 돈이 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돈이 없어야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목매다는 사람도 좀 줄어듭니다. 대기업이 좀 허덕거려야. 그래야 중소기업도 돈이 좀 돌고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저야 돈 많아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게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종북이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돈 많아서 안 됩니다. 미혼인 여성분들 잘 들었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 사는 세상은 조금 바꿔놓자.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렇게 남자아이죠. 저 아이 자랐을 때는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 좀 만들어 보자. 정치인 자식들만 군대 안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때는 좀 통일시켜가지고 저 아이는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저 아이 여자친구, 그 다음에 저렇게 조 아이 또래의 딸들은 밖에 나왔을 때 남녀 차별을 당하지 않고 성인이 됐을 때도 피부색, 그 다음에 출신 지역, 그 다음에 다니고 있는 직장,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어른들이 좀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아이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경주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차 딱 타고 여기서 KTX 타고 신의주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유럽 영국까지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주자. 네. 그렇게 좀 통일에 대한 꿈도 한번 우리가 좀 키워보자. 우리 대기업에 들어가는 꿈도 중요하지만 그런 꿈도 함께 꿔야 우리가 사는데 좀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아버님 세대는 이 땅을 산업화 시대로 만들어냈다는,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시대로 만들어냈다는 세대적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땅히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아버님 후배 세대들, 지금 40, 50대 세대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있고, 근데 지금의 10대, 20대에게는 사실 세대적 자부심은 잘 보이지 않죠. 그건 10대, 20대의 잘못이 아니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 건지를. 근데 이 10대, 20대가 지금 통일 세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시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세대는, 지금의 10대, 20대 세대는 아마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세대로 기억날 겁니다. 그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다음이 통일 세대가 된다면, 그 통일 세대를 밀어주기 위해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힘을 합치고, 산업화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 새누리고, 민주화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이런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쪽이라면 이 두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통일 세대를 밀어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정치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화합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누구에게 제일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20대들입니다. 직장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이득으로만 얘기해도 남남북녀입니다. 결혼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30대 부부들 맨날 싸우고 나면 집 앞에 가서 맥주 마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택시 딱 잡고 대동강 근처로 좀 갑시다. 그래서 쫙 올라가서 대동강 맥주 한잔 딱 마시고 이렇게 오면 이 부부 싸움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륙으로 도망갈 수 있는 영화를 찍게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가 부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통일하자 가 아니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통일하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이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얘기를 하든 통일 없이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IMF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이미, 그러니까 경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지금 현재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 들지 않냐? 비용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우리 그걸 비용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통일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기 수입국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북한을 못 이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걸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개성공단에서 나온 돈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답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근데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국방비 다 제쳐놓고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만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핵도 개발하고.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을까? 우리 군인들 방탄복이 뚫립니다 지금. 북한군 주력 총탄에. 그리고 그 돈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종북이다 그럽니다. 진짜 종북은 국민들 세금 뒤로 빼돌려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입는 방탄복 북한군 주력 총알에 뚫리도록 만든 놈들이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근데 지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니들 우리 돈 가지고 뭐 했냐? 천안함 누가 심을 시켰냐? 북한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이씨.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 북한 잠수함이 와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애들 수십 명씩 그 해군 전함에서 침몰시키고 갈 때까지 그거 북한 잠수함 하나 못 잡는 레이더 우리 배에 왜 달아놨냐? 국방비 가지고 뭐 했냐 도대체 니들도 책임져야 되지 않냐? 애들 죽으면 국립묘지 물어주고 태극기만 덮어주면 다냐? 니들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천안함 함장은 승진하고 그때 당시 있던 국방부 장관, 그때 당시 있던 정치인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성장을 하면 회장님, 대기업 성장률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시위해서 그렇다. 그 성장하면 다 지들 덕이고 실패하면 다 우리 탓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있다고 다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을 힘들게 살잖아요. 땅콩을 안 까준다고 비행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 아닙니까? 땅콩 까줘! 안 까줄 거야! 난 비행기를 돌릴 거야! 너무 피곤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콩이 나오면 내가 까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땅콩은 무슨 재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땅콩은 까는 재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재미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도 누가 떠줘야 되고 땅콩도 누가 까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런데 공연장 데리고 오는 재미도 있고, 네. 그런 재미로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것도 행복하다 하는 것도 한 번씩 느껴봐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촌 언니의 그 말이 제일 적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네. 과연
어떻게 내가 반응했을까? 내가 그 배를 타고 있었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스템들이 사실 문제이죠. 그런 배 없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배에 타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아니고 그런 배가 다시는 뜨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지금 드는 것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뺀질거리는 아이들이면 살아남았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 몰려올 때 내가 좀 더 빨리 뛰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그때는 누가 뛰어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는 구조가 된 것은 지금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를 한 강도 책임자, 그러니까 강도 짓을 한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강도를 당한 사람이 집단속을 조금 더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집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강도 짓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했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추행을 한 사람의 잘못이지 미니스커트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세월호 부모님들한테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 아이를 안산으로 데리고 왔으면 안 되는 건데 그 고등학교에 입학시켰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 배를 만든 구조, 사회적 구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사실 우리 전체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배에 내가 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40이 넘은 이 사회의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월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말씀하시는 분처럼 고등학생 그 아이들을 보면 얘기하고 보이면 어제도 우동집에서 이렇게 보이면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미안하다 몇 학년인지 물어봤어. 왜냐하면 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여기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묻는 질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질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물어보고 물어보더라도 반드시 내 이름을 먼저 밝히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의향이 있으면 말해줄래? 왜냐하면 인사는 맨날 애들 보고 먼저 시키고 이름은 왜 애들이 또 먼저 해야 됩니까? 인사를 애들이 먼저 하면 어른이 이름은 먼저 정도 밝힐 수 있잖아요. 옛날에 유치원 행사 갔을 때 그랬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5살짜리 애가 제발 좀 그만 물어봅시다 그랬어. 제가 그때 뼈저리게 얘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우리. 그런 것처럼 물어보고 고등학교 애들이 보이거나 중고등학교 애들이 보이면 막 보이는 족족 물어보고 뭐 사주고 뭐 하여튼 먹이고 얘기 들어주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밥 사주면서 야 계산 오늘 내가 하고 간다. 그랬더니 아유씨 뭐 됐어 임마. 나중에 내가 니들 다 자랐을 때 늙고 병들고 그때까지 혼자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아저씨 고독사 하기 전에 찾아와서 밥 한 그릇 사줘.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아저씨 결혼 안 하시면 저도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런 대화 한마디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가끔씩 목욕탕에 이렇게 냉탕 들어갈 때마다 아직도 섬찟합니다.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차가운데 그런 생각 가끔씩 합니다. 막말하고 이런 정치인들 이번에도 당선 많이 됐습니다. 예, 뭐 선거 전에는 얘기 안 하겠지만 선거 끝나고는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받을 겁니다. 두고 보고 지켜보십시오. 천벌 받을 겁니다. 네, 뭐 부모님들한테 돈 장사한다 그랬던 사람들. 상식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돈 바다 위에 띄워놓고 저 돈 건질 수 있고 네 아들 던지면 저 돈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던지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제가 욕 진짜 잘하거든요. 나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있어서 욕을 못 하겠는데, 물론 나보다 더 다양한 욕을 구사하는 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애들하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내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면서 조질 겁니다. 내 복면 쓰고 지금 이야기 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복면 쓰고.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김재동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반드시 복면을 쓰고 내 반드시 조질 겁니다. 옛날에 탈 쓰고 그 양반들 조롱하고 그랬듯이 반드시 내 무당 쓰고 끝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보이시죠? 내 얼마나 많은 어휘들을 구사하는지. 내 욕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어휘들로 우리나라에 저런 욕이 있었어. 여러분 진짜 내가 그렇게 조질 겁니다. 세월호 팔찌 아이들 끼고 우리 아이들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욕의 순기능을 발휘해서 내 끝까지 쫓아가서 국회의원이고 지랄이고 내 반드시 내 실명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내 그것들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말들로 조질 겁니다. 그건 좀 믿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욕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나라 욕들만큼 다양한 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욕은 사실 욕이 아닙니다. 뭐 전라도 욕 중에 야 이 썩을 놈아 이런 건 욕이 아닙니다.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의 섭리를 알려주는 거지. 너 썩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욕이 아니고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썩고 나도 썩어. 너 젊지 그래도 썩어. 당신 늙었지 당신도 썩어.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놈아 그럽니다. 야 이 썩을 놈아. 근데 진짜 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야 이 안 썩을 놈아 이런 게 욕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들으면 넌 못 썩을 거야. 넌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아. 여기 두고두고 잡아둘 거야. 야 이 안 썩을 놈아. 야 이 PVC야. 야 이 비닐봉지야. 넌 죽어서도 4대강을 떠돌아다닐 거야. 이런 게 진짜 욕입니다. 넌 강으로 못 돌아가? 네가 강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강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넌 땅으로 못 돌아가. 네가 땅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넌 땅으로 돌아가지 못해. 이런 게 진짜 욕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욕입니다. 우리나라 욕들은 진짜 재밌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이런 욕 재밌죠? 그 다음에 야 이 빵꾸 똥꾸야 이런 것도 욕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빵꾸 똥꾸가 무슨 뜻입니까? 똥꼬에 빵꾸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살아있는 건 빵꾸가 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빵꾸 똥꾸는 욕이 아닙니다. 진짜 욕은 이런 겁니다. 야 이 막힘 똥꾸야 넌 조만간 터져 죽을 거야. 이게 욕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휘들로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걔들한테 앞으로 어떤 욕을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모두 우리가 억울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주면 제가 대표로 그 인간들한테 가서 정말 엄청난 욕들을 쌍스럽지 않은 욕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각자 종교의 이름으로 뭐 천주교, 기독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불교이시거든 부처님의 이름으로, 또 종교가 없으시거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꼭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기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